7년 전 그 사진 어머니가 조작하신 거였어요? 제 아내를 거짓말로 쫓아내고 제가 모르는 사이 뱃속에 아이까지 빼앗아간 거였냐고요? 1장. 얼어붙은 현장. 요즘 세상에 전화위에 저희를 한다고? 소장님, 저 여자 누구예요? 모르겠는데. 어제 오늘 파견 온 사람 같던데. 겨울 새벽에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찌르듯 들어왔다. 윤도현은 검은 코트깃을 세우며 준공을 한 달 앞둔 외곽 아파트 현장으로 발을 들였다. 지평선 너머로 겨우 해가 떠오르는 시각, 현장은 아직 인적이 드물었다. 발밑에 얼어붙은 흙이 발걸음마다 사각거리며 부서졌다. 도영건설. 그의 이름을 내건 회사가 7년 만에 이룬 첫 단독 프로젝트였다. 중견 건설사라 부르기엔 아직 작고 영세하다 부르기엔 꽤 괜찮은 규모. 그 애매한 위치에서 도연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준공 한 달을 앞두고도 직접 현장을 찾았다. 새벽부터 101동 골조 앞을 지나 백이동으로 향하는 길. 그때였다. 시야 끝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아직 어스름한 빛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천천히 그러나 묵직하게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도연은 걸음을 멈췄다.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었다. 등에 진 것은 벽돌이었다. 한 장이 아니라 서너 장은 되어 보이는 벽돌 꾸러미를 천으로 묶어 등에 지고 3층 계단을 오르는 중이었다. 몸집은 작았다. 남자치곤 왜소하다 싶었는데 가까이 다가가자 그건 여자였다. 중년의 여자. 아니, 중년을 지나 노년에 가까워 보이는 뒷모습. 허리는 이미 굽어 있었고 숨소리가 여기까지 들릴 만큼 거칠었다. 계단 하나를 오를 때마다 온몸이 흔들렸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한 발 또 한 발. 마치 기계처럼 일정한 리듬으로 계단을 밟아 나갔다. 도연의 미간이 좁혀졌다. 현장에서 여자 인부를 보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저 나이에 저 몸으로 벽돌 운반을 한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았다. 건설 현장은 이미 기계화가 많이 진행된 곳이다. 벽돌 같은 자재는 지게차나 승강기로 올리는 게 당연했다. 그런데 저건 마치 60년대 공사판 같은 풍경이었다. 오 소장, 도연이 소리쳤다. 현장 사무실 쪽에서 부랴부랴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다. 오상철. 이 현장의 총괄 소장이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숨을 헐떡이며 도연 앞에 섰다. 사장님, 이렇게 일찍 오실 줄은. 저 사람 누구예요? 도연의 시선이 여전히 계단 위를 향하고 있었다. 오상철이 고개를 돌려 그쪽을 봤다.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 저건 파견 인력이. 파견? 어느 업체에서? 그게 일용직 중개소에서 급하게. 말끝을 흐리는 오상철의 태도가 도연의 불쾌함을 자극했다. 그는 한 발 더 다가서며 차갑게 물었다. 승강기 고장 났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럼 왜 사람이 저걸 지고 올라가요? 지금이 몇 년대인데? 오상철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침 자재업체 차량이 늦어졌고 3층 미장팀이 오전 중에 벽돌이 필요하다고 했고 승강기는 다른 자재로 꽉 차 있었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사람 손으로 급한 물량만 올리는 중이라고. 도연은 듣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계단 위에 있었다. 여자는 이제 3층 중간쯤에 도달해 있었다. 그때였다. 철컥. 벽돌을 묶은 천끈이 풀렸다. 벽돌 한 장이 등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계단을 타고 굴러 내려오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콩, 콩, 콩. 벽돌은 도연의 발치 바로 앞에서 멈췄다. 여자가 뒤를 돌아봤다. 그 순간 도연의 호흡이 멎었다. 얼굴이 보였다.
먼지와 땀으로 얼룩진 얼굴, 깊게 패인 주름과 거칠어진 피부. 그러나 그 눈만큼은, 그 눈빛만큼은 도연은 알고 있었다. 7년 전,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눈이었다. 한때는 자신을 사랑으로 바라보던 눈, 그러다 배신과 증오로 일그러졌던 눈, 마지막엔 그저 텅 빈 체념만 남았던 눈. 한정미, 그의 전처였다. 도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뇌리를 스치는 과거의 파편들,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날, 그녀가 집을 나서던 뒷모습,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다시는 마주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얼굴. 그런데 지금 여기, 그의 현장에서 벽돌을 치고 계단을 오르는 일용직 인부로 정미의 눈이 도연을 알아봤다. 그 눈에서 놀람도 당혹감도 읽히지 않았다. 그저 잠깐 멈췄을 뿐이었다. 곧 그녀는 다시 고개를 돌려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도연이 거기 없는 것처럼, 아니, 애초에 관심 밖의 존재인 것처럼. 그 무심함이 도연의 가슴을 찔렀다. 이장, 부르지 않은 이름. 현장 사무실 안은 히터가 가동되고 있었음에도 냉기가 가시지 않았다. 아니, 차가운 건 공기가 아니라 도연의 표정이었다. 그는 창문 밖을 응시한 채 한참을 말이 없었다. 오상철은 그 앞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었다. 사장님.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웠다. 저 사람 언제부터 나왔어요? 엊그제부터입니다. 이틀째. 왜 알리지 않았어요? 오상철은 입을 다물었다. 알릴 이유가 있었나? 일용직 인부 한 명 한 명을 사장에게 보고하는 현장이 어디 있나? 하지만 지금 도연의 태도는 뭔가 다른 맥락을 암시하고 있었다. 혹시 아시는 분이십니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저 멀리 3층 발코니 쪽에서 정미가 벽돌을 내려놓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녀는 잠시 허리를 펴고 숨을 고르더니 다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아마 또 다른 벽돌을 지러 가는 것이리라. 도연의 머릿속엔 질문들이 소용돌이쳤다. 왜 여기에? 왜 이런 일을? 7년 동안 뭘 하고 살았길래 저 지경이 된 거지? 아니, 애초에 그게 중요한가? 중요한 건 지금 여기 이 현장에 그녀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이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가였다. 불편함, 거북함, 그리고 묘한 죄책감. 도연은 그 감정을 애써 밀어냈다. 죄책감? 무슨 죄책감? 잘못한 건 그녀였다. 7년 전 불륜을 저지른 건 정미였다. 증거도 있었다. 사진도 있었다. 호텔 앞에서 낯선 남자와 함께 찍힌 사진. 그걸 어머니가 보여줬을 때의 충격을. 사장님? 오상철의 목소리가 도연을 현실로 끌어냈다. 혹시 문제가 있으시면 저 인부를 교체. 그래요. 도연의 대답은 즉각적이었다. 내보내요. 오늘 당장. 예. 못 들었어요? 저 사람 오늘로 계약 종료하세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고. 오상철의 얼굴이 난처해졌다. 일용직 인부를 자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내일부터 안 나오라고 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뭔가 찜찜했다. 저 여자 일은 제대로 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해냈다. 다른 젊은 남자 인부들보다 오히려 성실했다. 사장님, 그게 일은 잘하는 사람이라. 내가 지금 일 잘하냐고 물어봤나요?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다. 오상철은 더 이상 반론할 수 없었다.
이 사람 밑에서 15년을 일한 그였다. 도연이 이런 톤으로 말할 때는 절대 뒤집히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통보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지금요? 네. 지금 당장 현장에서 내보내요. 일당은 이틀치 다 쳐줘요. 그리고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창밖에선 정미가 다시 벽돌을 등에 지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 느린 걸음, 그 굽은 등, 그 모든 게 도연의 신경을 긁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현장에 발도 못 붙이게 하세요. 어느 현장이든. 오상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갔다. 홀로 남은 도연은 책상 앞에 앉아 눈을 감았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다. 진정하려 애썼다. 그러나 뇌리에선 계속해서 그 눈빛이 맴돌았다. 정미의 눈. 자신을 알아봤을 때 그 눈에 담긴 것은 무엇이었나? 원망? 증오?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무심함? 도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가장 안쪽 오래된 서류 뭉치 사이에 끼워둔 사진 한 장. 7년 전 그 사진. 호텔 입구, 정미와 낯선 남자. 희미한 조명 아래 찍힌 흐릿한 화질이지만 분명 정미였다. 그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다. 그리고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과거는 과거다. 다시 끄집어낼 이유가 없다. 도연은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다. 3장. 외면.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현장 분위기는 한창 부산했다. 3층에서는 미장 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1층 주차장 쪽에서는 배관 점검이 한창이었다. 그 와중에 오상철은 벽돌 더미 옆에 앉아 쉬고 있는 정미를 찾아갔다. 저기, 한정미 씨? 정미는 고개를 들었다. 얼굴엔 땀과 먼지가 뒤섞여 있었고 손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그녀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천천히 일어섰다. 네. 오늘로 일 마무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놀라지도 항의하지도 않았다. 그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일당은 이틀치 다 드릴게요. 사무실로 오시면. 괜찮습니다. 정미는 묻지 않았다. 왜 자르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묻지 않는 게 차라리 편했다. 어차피 일용직이란 게 그런 것이었다. 오늘 있고 내일 없는 자리. 이유를 묻는다고 달라질 것도 없었다. 그녀는 작업복에 묻은 먼지를 털고 간이 창고로 향했다. 그곳엔 그녀의 가방이 있었다. 낡은 크로스백 하나. 안엔 지갑, 핸드폰, 그리고 작은 도시락통이 전부였다. 가방을 메고 현장을 빠져나오는 길. 정미는 멀리 사무실 건물을 바라봤다. 2층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다. 도연이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다. 정미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봤다. 7년 만에 마주친 남자. 한때는 남편이었던 사람.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도연도 그녀를 보고 있었다. 창문 너머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교차했다. 몇 초였을까? 아니면 몇 분이었을까?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정적. 결국 시선을 돌린 건 정미였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현장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미련도 없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다. 정미가 출입문을 나서는 순간까지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그는 창문에서 물러섰다. 가슴 한편이 묵직했다. 무거웠다. 그러나 도연은 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이건 죄책감이 아니다. 단지 예상치 못한 재회가 주는 불편함일 뿐이다. 곧 잊힐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그는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를 펼쳤다. 준공 일정 하자, 점검 리스트, 입주 예정일. 눈앞에 숫자들이 흐려졌다. 집중이 되지 않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어머니. 도연아, 오늘 저녁에 집에 오너라.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요? 오면 알아. 꼭 와. 전화가 끊겼다. 도연은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어머니의 목소리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뭔가 중요한 일인 모양이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겨울 하늘은 어느새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눈이 올 것 같았다. 오후 3시, 정민은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다. 낡은 운동화가 깨끗한 바닥과 마찰할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소아병동 407호실 앞에 멈춰섰다. 문을 열기 전 잠시 숨을 골랐다. 작업복에 묻은 먼지 냄새가 신경 쓰였지만 어쩔 수 없었다. 샤워할 시간도 옷을 갈아입을 여유도 없었다. 병원에서 온 전화가 다급했으니까. 아드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빨리 오세요. 문을 열었다. 병실 안 작은 침대에 아이가 누워 있었다. 8살 윤하늘. 정미의 아들이었다.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팔에 꽂힌 링거줄. 산소 포화도를 재는 기계가 규칙적인 신호음을 내고 있었다. 아이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소리가 거칠었다. 정민은 조용히 다가가 아이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너무 차가웠다. 하늘아. 아이가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천히 엄마를 향했다. 엄마. 응, 엄마 왔어. 괜찮아?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이었다. 괜찮을 리 없었다. 혈액질환, 재생불량성 빈혈. 3년 전 진단받은 이후 아이는 병원과 집을 오가는 삶을 살고 있었다. 담당이가 병실로 들어왔다. 40대 중반의 여의사, 이름은 강수진이었다. 어머니,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까요? 정민은 하늘에 손을 놓고 복도로 나갔다. 강 의사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심각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더 떨어졌고요. 수혈은요?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골수 이식 말씀이시죠? 강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공여자는 찾았습니다. 매칭도 됐고요. 근데 비용 문제죠. 정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이미 예상했던 대화였다. 골수 이식, 수술비만 수천만 원. 그 외 입원비, 약가, 사후 관리까지 합치면 정미가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다. 정부 지원금도 알아보고 계시고 병원 측에서도 최대한 할인을 해드리는 건데 그래도 부담이 크실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있나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늦어지면 말을 잇지 못하는 의사. 정민은 알고 있었다. 늦어지면 하늘이 죽는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볼게요. 병실로 돌아온 정민은 다시 하늘의 곁에 앉았다. 아이는 다시 눈을 감고 있었다. 정민은 그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겨울의 첫눈. 하늘이 좋아하던 눈. 엄마. 아이가 눈을 떴다. 눈아. 그러네. 예쁘지? 엄마, 나 괜찮아질까? 정민은 웃었다. 억지로 웃었다. 당연하지. 우리 하늘이 곧 나아. 거짓말이었다. 돈이 없으면 나을 수 없다는 걸 정민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 절망할 순 없었다. 하늘은 다시 눈을 감았다. 정민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밤이 깊어갔다. 병실 밖 복도는 고요했다. 정민은 간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을 했다. 하루 일당, 한 달 수입 모을 수 있는 돈.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사장, 혼자 먹는 점심. 사흘이 지났다. 도연은 그 사이 현장을 2번 더 방문했지만 정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당연했다. 그가 직접 내보냈으니까. 그러나 묘하게도 마음 한편이 찜찜했다. 뭔가를 잘못했다는 느낌. 아니, 정확히는 뭔가를 회피했다는 느낌. 현장 사무실에서 오상철과 공정회의를 하던 중이었다. 도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 그는 무시하려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윤도연 대표님이신가요? 저는 서울중앙병원 사회사업팀 김미영입니다. 병원이요? 네. 혹시 한정미 씨 아십니까? 도연의 손이 굳었다. 왜 병원에서? 왜 정미 이름이? 어떤 일로 연락하셨죠? 한정미 씨가 입원 환자의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긴급 연락처로 대표님 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긴급 연락처요? 제가? 도연은 황당했다. 7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이에 왜 자신을 긴급 연락처로?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보호자 연락을 드리는 건데 한정미 씨가 연락이 안 되세요. 혹시 연락 가능하신가요? 환자요? 정미 씨가 아프신 겁니까? 아니요. 환자는 아드님이세요. 유난을 어리니.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들, 정미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건가? 대표님? 아, 네. 근데 저는 사정을 잘 몰라서요. 제가 수소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연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오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아무것도.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갑자기 답답했다. 사무실 밖으로 나가 담배에 불을 붙였다. 담배를 피운 지도 5년 만이었다.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아들. 정미에게 아들이 있다. 그럼 재혼을 했다는 건가? 아니면.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상관없는 일이다. 정미의 삶이 어떻든 아이가 있든 없든 그건 자신과 무관한 일이다. 그러나 왜인지 발걸음은 차로 향하고 있었다. 오후 도연은 서울중앙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왜 여기까지 왔는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확인하고 싶었다. 정말 정미에게 아이가 있는지, 그 아이가 아픈지. 소아병동 안내 데스크에서 윤하늘이라는 이름을 말하자 간호사가 407호실을 알려줬다. 도연은 복도를 걸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407호실 앞. 문 밖에 작은 창이 있었다. 도연은 그곳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병실 안 정미가 있었다. 간이 의자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식은 밥. 반찬은 김치 몇 조각과 계란말이가 전부였다. 그녀는 천천히 씻기조차 힘들다는 듯 한 숟가락씩 떴다. 침대에는 아이가 누워 있었다. 링거를 맡고 있는 작은 몸. 정미는 몇 숟가락 먹다가 아이를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도시락으로 시선을 돌렸다.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삼키는 것 같았다. 도연은 숨을 멈췄다. 정미의 뒷모습, 그 구부정한 어깨, 혼자 먹는 점심, 그 모든 것이 말하고 있었다. 그녀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문득 정미가 고개를 들었다. 창문 쪽을 향해. 도연과 눈이 마주쳤다. 정미는 놀라지 않았다. 도시락을 천천히 덮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듯.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아, 그거. 정민은 짧게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요. 긴급 연락처에 적을 사람이 없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적은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가 많이 아픈가요?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병실 안을 가리켰다. 들어오실 거면 들어오세요. 밖에서 서 있지 마시고. 도연은 망설이다가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병실은 좁았다. 침대 하나, 간이 침대 하나, 작은 의자 하나. 그게 전부였다. 침대에 누운 아이가 눈을 떴다. 도연은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이의 얼굴, 창백한 피부, 가느다란 눈썹, 그리고 눈매. 그 눈매를 도연은 알고 있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보던 눈매. 젊은 시절 사진 속 자신의 눈매. 아이가 도연을 바라봤다. 낯선 어른을 보는 경계심 어린 눈빛. 누구세요? 작은 목소리. 그러나 또렷했다. 정미가 끼어들었다. 그냥 아는 사람이야. 인사만 하고 가실 거야. 안녕하세요. 하늘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도연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안녕. 겨우 그 한마디를 꺼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정미가 도연의 팔을 잡았다. 그리고 복도로 이끌었다. 병실 문이 닫히고 둘만 남았다. 가세요. 정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 아이, 누구 아들입니까? 제 아들이요. 아버지는요? 정미는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혹시?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혹시 저 아이가 자신의 아들은 아닐까? 그 눈매, 그 이목구비. 너무 닮아 있었다. 정민은 도연의 생각을 읽었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 아이 아니에요. 하지만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정민은 병실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혔다. 도연은 복도에 홀로 남았다. 병실 문 너머로 정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하늘아, 배고프지? 엄마가 뭐 사줄까? 아이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도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그의 머릿속엔 아이의 얼굴이 계속 맴돌았다. 그 눈매, 그 얼굴.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차에 시동을 걸지 못했다.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최 비서, 네, 사장님. 조사 좀 부탁할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결국 입을 열었다. 한정미, 제 전처요. 지난 7년간 뭐라고 살았는지, 아이는 언제 낳았는지, 아버지가 누군지 다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연은 핸들에 이마를 댔다. 숨이 가빴다. 왜 이러는 걸까? 왜 확인하고 싶은 걸까? 정미가 아니라고 했다.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그런데 왜 마음 한편에선 그게 사실이길 바라고 있는 걸까? 5장 아이. 3일 후 최 비서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도연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표정이 평소보다 무거웠다. 도연은 그 표정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었다. 보고 내용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최 비서는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한정미 씨, 이혼 후 7년간 직업을 12번 바꿨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 청소 용역, 공장 야간 노동. 전부 일용직이거나 단기 계약직이었습니다. 계속하세요. 아이는 이혼 8개월 후에 태어났습니다.
출생신고서상 부는 기재 안 돼 있습니다. 미혼모로 등록되어 있고요. 도연의 손이 떨렸다. 8개월. 이혼 후 8개월이면 윤하늘 만 8세. 3년 전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았고 현재 서울중앙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골수 이식이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비용은요? 대략 5천만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다. 5천만 원. 정미가 일용직으로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 그리고 최 비서가 말을 멈췄다. 뭔가 더 말하기 꺼려지는 내용인 듯했다. 말하세요. 아이의 혈액형이 사장님과 같습니다. AB형 RH입니다. 도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게 무슨 의미죠? 단정할 순 없지만 DNA 검사를 해보시는 게 됐습니다. 도연은 손을 들어 최 비서를 제지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7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이라면,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면, 사장님, 최 비서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한 가지 더 조사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7년 전 이혼 사유였던 불륜 증거 사진 있지 않습니까? 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 사진, 메타데이터를 분석해 봤습니다. 촬영 일시와 장소는 맞는데 사진이 편집된 흔적이 있습니다. 편집? 네. 정확히는 합성에 가깝습니다. 한정미 씨 얼굴 부분이 다른 사진에서 따온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연은 숨이 멎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진이 조작되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7년 전 어머니가 보여준 사진. 정미와 낯선 남자가 호텔 앞에서 함께 찍힌 그 사진. 그것을 증거로 도연은 정미를 의심했고 추궁했고 결국 이혼했다. 그런데 그게 조작이었다고? 누가? 왜? 그건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사진 원본을 제공한 사람을 추적하면 어머니였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사진 저한테 보여준 건 어머니였어요. 최 비서는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다. 도연은 의자에 무너져 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7년 동안 자신은 무얼 한 거지. 정미를 배신자로 몰았다. 집에서 쫓아냈다. 연락조차 끊었다. 그리고 그녀는 홀로 아이를 낳았다. 자신의 아이일지도 모르는 그 아이를. 도연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나가주세요. 하지만 나가라고요. 도연이 소리쳤다. 최 비서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다. 홀로 남은 도연은 책상에 머리를 묻었다. 눈물이 났다. 언제 이렇게 울어봤던가. 기억나지 않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병원이었다.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받았다. 윤도현 대표님이시죠? 윤하늘 어린이 긴급 상황입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급성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긴급 수혈이 필요한데 혈액형이 특이해서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혈액형이요? AB형 RH입니다. 보호자분도 같은 혈액형이 아니라서. 도연은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AB형 RH, 자신의 혈액형이었다. 그는 차 키를 집어들고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6장, 부정,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도연은 비스듬히 선 차를 그대로 두고 응급실로 뛰었다. 복도를 달리는 동안 간호사들의 제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소아병동 407호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선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침대 위 하늘이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작은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모니터의 숫자들이 불안정하게 깜빡였다. 정민은 침대 옆에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도 파랗게 질려 있었다. 보호자분이세요? 담당 의사인 강수진이 도연을 봤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이었다. 아직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AB형 RH 맞으시죠? 네. 급성 출혈로 혈소판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즉시 수혈이 필요한데 혈액 수급이 안 되고 있어서요. 직접 수혈 가능하십니까?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강 의사는 간호사에게 지시했다. 도연은 팔을 걷어붙이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간호사가 알코올 솜으로 팔을 소독하는 동안 도연의 시선은 하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이의 눈은 감겨 있었다. 작은 가슴이 가쁘게 오르내렸다. 산소 마스크 안으로 입김이 희미하게 서렸다. 바늘이 혈관을 찔렀다. 따끔한 통증. 그러나 도연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붉은 피가 투명한 튜브를 타고 흘러나갔다. 그 피가 기계를 거쳐 정제되고 다시 가느다란 관을 타고 아이의 팔로 들어갔다. 정미가 도연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 눈빛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수혈이 진행되는 동안 병실은 고요했다. 의료진의 발소리, 기계음, 그리고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도연은 자신의 피가 아이에게 흘러들어가는 걸 지켜봤다. 이상한 감각이었다. 마치 자신의 생명 일부가 아이에게 전달되는 것 같았다. 30분이 지났다. 모니터의 숫자들이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강 의사가 청진기를 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안도의 한숨이었다.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있어요. 정미의 어깨가 풀렸다. 그녀는 하늘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다. 울음을 참는 것 같았다. 도연의 팔에서 바늘이 빠졌다. 간호사가 솜을 대고 지혈했다. 도연은 일어서려다 어지러움을 느꼈다. 벽에 손을 짚고 균형을 잡았다.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물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았다. 아니, 괜찮지 않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밖에서 좀 쉬시다 가세요. 음료수 드릴게요. 간호사의 안내로 도연은 복도 벤치에 앉았다. 종이컵에 담긴 이온 음료를 받아 마셨다. 달콤하면서도 텁텁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병실 창문 너머로 정미가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하늘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7년 동안 저렇게 혼자 아이를 키웠구나. 아프면 혼자 간호하고 밤을 새우고 돈을 벌고 또 벌고 끝없는 전쟁 같은 나날들. 그리고 자신은 그 7년 동안 무얼 했던가. 회사를 키웠다. 돈을 벌었다.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골프를 배웠다. 편하게 아무 죄책감 없이. 도연은 종이컵을 구겼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컵이 찌그러지며 음료가 흘러넘쳤다. 윤도연 씨? 강 의사가 다가왔다. 그녀는 도연 옆에 앉으며 파일을 펼쳤다. 수혈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위기는 넘겼어요. 아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안정됐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골수 이식이요.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강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다. 최소 5천에서 7천 정도 예상됩니다.
사후 관리 비용까지 합치면 더 나올 수 있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제가 내겠습니다. 네. 수술비, 입원비 전부요. 지금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강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다. 그러나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이셨군요. 도연은 부정하지 않았다.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저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다. 그 눈매, 그 피, 그 모든 것이 말하고 있었다. 병실 문이 열렸다. 정미가 나왔다. 그녀는 도연을 보자 멈칫했다. 하늘이는 좀 어때요? 도연이 먼저 물었다. 정미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덕분에 살았어요. 다행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사이에 7년이라는 시간이 벽처럼 서 있었다. 말하고 싶은 것도 물어야 할 것도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결국 먼저 입을 연 건 정미였다. 왜 오셨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그것뿐인가요? 도연은 정미를 똑바로 바라봤다. 아니요.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저 아이 당신 아이 아니에요. 하지만 혈액형이. 그건 우연이에요. AB형 RH가 당신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미 씨. 도연이 한 걸음 다가섰다. 정미는 물러서지 않았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저 아이가 누구 아들입니까? 제 아들이요. 아버지를 묻는 겁니다. 정미는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7년 전에 우리는 끝났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원했고 저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이제 와서 이러지 마세요. 7년 전 일이 됐어요. 정미가 손을 들어 도연을 제지했다. 오늘 수혈해 주신 건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에요. 당신한테 빚진 것 같아서 불편하다면 돈으로 갚을게요. 시간 걸리더라도. 돈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갑자기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신 거예요? 아니면 불쌍해 보여서? 그것도 아니면.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7년 만에 나타나서 착한 사람 행세하려는 거예요? 도연은 할 말을 잃었다. 정미의 눈엔 분노도 원망도 아닌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더 이상 싸울 힘도 없다는 듯한. 가세요. 제발. 정미는 병실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혔다. 도연은 복도에 홀로 남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무언가 말해야 했는데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 아니, 애초에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그는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봐도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 7장. 서류 속의 7년. 사흘 후 최비서는 더 두꺼워진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표정이 더욱 심각했다. 도연은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진실이 예상보다 더 무겁다는 것을. 사장님 앉아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았다. 최비서는 파일을 펼치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7년 전 사진, 조작이 확실합니다. 메타데이터뿐 아니라 화질 분석 결과도 나왔는데요. 한정미 씨 얼굴 부분만 해상도가 다릅니다. 다른 사진에서 얼굴을 따서 합성한 거예요. 원본 사진은요? 추적했습니다. 원본은 한정미 씨가 대학 동창회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거기서 얼굴만 따서 호텔 앞 사진에 합성한 겁니다. 도연의 주먹이 떨렸다. 누가 그랬습니까? 최비서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사진 파일의 생성 경로를 역추적했습니다.
최초 생성 위치는 사장님 댁 서재 컴퓨터였습니다. 우리 집? 네. 정확히는 7년 전 12월 15일 오후 2시 34분에 생성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사장님 어머님께서 그 사진을 출력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렸다. 어머니, 윤도현의 어머니 김혜숙, 평생 자신을 위해 살았다고 믿었던 그 사람이 며느리를 쫓아내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건가? 왜 그랬을까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최비서는 조심스럽게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이유를 찾기 위해 당시 상황을 재조사했습니다. 7년 전 사장님께서 회사를 설립하시려던 시기였죠. 자본금이 필요했고 어머니가 대주셨어요. 3억을. 네. 그런데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 최비서는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줬다. 계약서가 남아 있습니다. 어머님과 사장님 사이의 차용증인데요. 특약 조항이 있습니다. 차주가 이혼할 시 차용금 전액 즉시 상환 면제라고. 도연은 서류를 빼앗듯 받아 읽었다. 분명히 적혀 있었다. 자신의 서명 아래 어머니의 서명과 함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머님은 처음부터 이혼을 전제로 돈을 주신 겁니다. 사장님이 한정미 씨와 헤어지길 원하셨던 거죠. 도연은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손이 떨려서 잡을 수가 없었다. 왜 정미를? 이것도 있습니다. 최비서는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병원 진단서였다. 7년 전 11월 한정미 씨는 임신 8주차였습니다.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한테도요. 임신을. 도연의 입술이 바짝 말랐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추측이지만 최비서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아마 사장님께 부담 주기 싫어서였을 겁니다. 당시 사장님은 회사 설립 준비로 바쁘셨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직후 불륜 사진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한정미 씨를 추궁하셨죠. 한정미 씨는 아무 해명도 하지 않고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끔찍한 진실의 그림이. 정민은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자신에게 부담이 될까봐. 그런데 갑자기 불륜 누명을 썼고 자신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녀를 의심했고 정민은 왜 해명하지 않았을까요? 왜 조작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추측이지만 최비서는 조용히 말했다. 아마도 사장님을 사랑했기 때문 아닐까요? 무슨 어머님과 사장님 사이에서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죠. 사장님이 회사를 설립하는데 어머님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악역을 떠안고 떠난 겁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났다. 7년 전 정미와 마지막으로 대화했던 날이 떠올랐다. 그는 소리쳤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정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그때 그녀의 뱃속엔 이미 아이가 있었다. 자신의 아이가. 사장님, 최비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더요? 윤하늘 어린이의 혈액질환 치료비요. 지난 3년간 병원비가 1억 2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한정미 씨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럼 어떻게? 대부분 대출입니다. 사채도 있고요. 현재 한정미 씨 부채가 8천만 원이 넘습니다. 도연은 숨이 막혔다. 8천만 원의 빚.
일용직 노동으로 아이를 키우며 병원비를 대고 사채 이자를 갚으며 정민은 그렇게 7년을 버텨온 것이다. 최비서,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제가 뭘 한 겁니까? 최비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도연은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다. 무수히 많은 건물들, 차들, 사람들. 그 모든 게 흐릿하게 보였다. 어머니 계신 곳 아십니까? 네. 강남 본댁에 계십니다. 지금 당장 차 준비해 주세요. 사장님, 지금 가시면 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도연은 코트를 집어들었다. 최비서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8장 무너지는 세계. 강남 본댁. 도연이 자란 집. 2층 양옥집에 넓은 정원이 딸린 오래된 저택.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행복했던 기억들.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러나 지금 그 기억들은 전부 거짓처럼 느껴졌다.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에 어머니 김혜숙이 앉아 있었다. 70대 중반의 노인. 품위 있는 한복 차림에 단정하게 빗어넘긴 백발. 그녀는 차를 마시고 있었다. 어머니. 도연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혜숙은 찻잔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다. 도연아, 웬일이냐? 전화도 없이. 물어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뭐가? 도연은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7년 전의 사진, 합성 분석 결과, 계약서 사본. 그는 그것들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이게 뭡니까? 김혜숙은 서류를 내려다봤다. 표정이 굳었다. 그러나 곧 평온을 되찾았다. 언제 알았니? 며칠 전에요. 어머니, 왜 그러신 겁니까? 왜긴, 너를 위해서지. 김혜숙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후회나 미안함 같은 건 전혀 없었다. 나를 위해서요? 거짓말로 제 결혼을 파탄낸 게 저를 위해서라고요? 그래. 한정미, 그 여자는 내게 맞지 않았어. 가난한 집안 출신에 학벌도 변변찮고 너를 도울 능력도 없는 여자였잖니. 그건 어머니가 판단할 일이 아니었어요. 내가 판단 안 하면 누가 하니. 넌 그때 눈이 멀어 있었어. 사랑 타령하면서 현실을 못 봤지. 도연은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어머니는 정미가 임신한 것도 아셨습니까? 김혜숙의 눈이 흔들렸다. 찰나의 동요였지만 도연은 놓치지 않았다. 아셨군요. 몰랐다. 거짓말 마세요. 어머니는 항상 정미를 감시하셨잖아요. 병원 기록도 확인하셨을 거예요. 김혜숙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알았다. 그래서 더 빨리 떼어놔야 한다고 생각했지. 제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쫓아낸 겁니까? 그 아이 때문에 내가 평생 그 여자한테 묶여 있을까봐 그랬다. 도연아, 너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했어. 더 좋은 집안의 여자를 만나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했다고. 그게 어머니 마음대로 정할 일입니까? 도연이 소리쳤다. 김혜숙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난 내 어미다. 당연히 내가 정한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고만 있을 부모가 어디 있니? 잘못된 길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잘못된 길입니까? 사랑? 그런 게 뭐가 중요하니? 밥 먹여주냐? 돈 벌어다 주냐? 세상은 현실이야, 도연아. 내가 한정미 같은 여자랑 살면 평생 가난하게 살았을 거야. 도연은 숨이 막혔다. 어머니의 눈엔 확신만이 가득했다. 자신이 옳다는, 자신의 선택이 아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확신. 어머니. 도연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다.
정민은 7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제 아이를 빚을 지고 일용직을 전전하면서요. 그 아이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치료비가 없어서. 그건 내 일이 아니다. 어머니가 만든 일이에요. 도연이 탁자를 쳤다. 찻잔이 넘어가며 차가 쏟아졌다. 김혜숙은 놀라지 않았다. 내가 만든 일이 아니야. 그 여자가 스스로 선택한 거지. 임신 사실을 너한테 말할 수도 있었어. 사진이 조작이라고 해명할 수도 있었고. 근데 안 했잖니. 그건 그 여자 선택이야. 그 선택을 하게 만든 게 누굽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돈을 주는 조건으로 이혼을 요구했잖아요. 정민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물러난 거예요. 절 위해서. 김혜숙은 고개를 돌렸다. 끝난 일이다.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냐? 제대로 하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늘이 치료비 제가 냅니다. 정리빚도 전부 갚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다시는 제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어머니. 김혜숙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배은망덕한 놈이 내가 널 위해 얼마나. 저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 자신을 위한 거였죠. 어머니 마음에 드는 며느리, 어머니 마음에 드는 손자, 어머니가 자랑할 수 있는 아들. 그게 전부였어요. 도연아.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도연은 돌아섰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왔다.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연아, 도연아.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다.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회색 하늘에서 하얀 눈이 끝없이 쏟아졌다. 구장, 피가 이어진 자리. 병원으로 돌아온 도연은 곧장 의사실로 향했다. 강수진 의사는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도연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셨군요. 하늘이 상태는 많이 나아졌어요. 수혈 덕분에. 골수 이식 일정 잡아주세요. 강 의사는 잠시 멈칫했다. 공여자 동의는 받으셨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윤도연 씨께서요? 제가 하늘이 아버지니까요. 강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다. 그러나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검사부터 해야 합니다. HLA 적합성 검사요. 혈액형은 맞지만 골수는 더 정밀한 매칭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당장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정미 씨는 아십니까? 도연은 잠시 망설였다.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얘기하겠습니다. 검사는 당일 진행됐다. 체열을 하고 조직 검사를 받는 동안 도연은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세상이 하얗게 덮여가고 있었다. 407호실 문이 열렸다. 정미가 나왔다. 그녀는 도연을 보고 멈칫했다. 아직 안 가셨어요? 정미 씨. 도연이 일어섰다. 정미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할 말 있습니다. 저는 할 말 없는데요. 들어만 주세요. 5분만요. 정미는 한숨을 쉬고 벤치에 앉았다. 도연도 조심스럽게 그 옆에 앉았다. 거리를 두고 7년 전 일 다 알았습니다. 정미의 손이 움찔했다. 사진이 조작된 거, 어머니가 한 일이라는 것, 그리고 도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당신이 그때 임신한 것도요. 정미는 고개를 돌렸다. 표정을 감추려는 듯.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미 지난 일인데. 중요합니다. 저한테는. 당신한테만 중요한 거예요. 저한텐 아무 의미 없어요.
정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7년 동안 혼자 키웠어요.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아플 때, 건강할 때 전부 혼자였어요. 당신 없이도 잘 살았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요? 정미가 도연을 쳐다봤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 말이 뭐가 도움이 돼요? 7년 전에 저 믿어줬으면 됐어요. 제 말 한번 들어줬으면 됐어요. 근데 안 했잖아요. 사진 하나 보고 저 의심했잖아요. 당신은 왜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해명하면 뭐가 달라져요? 정미의 목소리가 높아지다. 당신 어머니가 준 돈, 당신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그 돈으로 회사 차리는 거잖아요. 당신 꿈이었잖아요. 제가 거기 끼어들면 당신 어머니랑 싸우게 될 거고, 당신은 꿈을 포기해야 할 거고,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짊어진 겁니까? 네. 정미는 눈물을 닦았다. 제가 악역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당신이 저 원망하면서 살아도 그게 당신한텐 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연은 할 말을 잃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늘이 제 아들 맞습니까? 정미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7년 동안. 말하면 뭐가 달라져요? 당신이 책임감으로 돌아올까봐 무서웠어요.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우리 곁에 있는 게 차라리 없는 게 나았어요. 정미 씨, 도연이 정미의 손을 잡았다. 정미는 빼내려 했지만 도연이 꽉 잡았다. 이번엔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늘이 치료비 제가 냅니다. 빚도 제가 갚겠습니다. 그리고 됐어요. 정미가 손을 뺐다. 돈 필요 없어요. 제가 해결할 거예요. 8천만 원 빚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정미는 움찔했다. 어떻게 알아요? 다 조사했습니다. 당신이 지난 7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럼 이제 불쌍해서 도와주시겠다고요? 동정으로요? 동정이 아닙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늘이는 제 아들입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책임질 겁니다. 7년 동안 없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뭘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미 7년을 놓쳤어요. 더 늦기 전에.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다. 간호사가 급하게 나왔다. 한정미 씨, 윤도현 씨, 빨리 오세요. 두 사람은 동시에 일어나 병실로 뛰어들었다. 하늘이 침대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모니터 숫자들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의료진이 달려들었다. 혈소판 수치 급락, 응급 수혈 준비, AB형 RH 혈액 있습니까? 재고 없습니다. 강 의사가 도연을 봤다. 윤도연 씨, 다시 수혈 가능하십니까?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도연은 팔을 걷어붙였다. 간호사가 급하게 바늘을 꽂았다. 피가 다시 흘러나왔다. 정미는 하늘의 손을 잡고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늘아,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괜찮을 거야. 아이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다. 수혈이 진행됐다. 도연의 피가 아이에게로 흘러들어갔다. 5분, 10분, 15분. 모니터 숫자가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의료진의 표정이 풀렸다. 혈압 안정됐습니다. 맥박 정상화되고 있어요. 강 의사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고비 넘겼습니다. 정미는 하늘의 이마에 키스했다. 눈물이 아이의 얼굴에 떨어졌다. 도연은 팔에서 바늘이 빠지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침대 위에 아이만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피로 살아난 아이. 자신의 아들.
7년 만에 처음으로 도연은 아버지가 된 것 같았다. 10장. 다시 불리는 이름. 일주일 후 HLA 검사 결과가 나왔다. 도연과 하늘의 적합도는 98%였다. 거의 완벽한 매칭이었다. 골수 이식 수술 일정이 잡혔다. 수술 전날 밤 도연은 병실을 찾았다. 조용히 문을 열자 정미가 하늘의 침대 옆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동화책이었다. 하늘은 눈을 반쯤 감은 채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도연은 문 앞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따뜻한 장면이었다. 7년 동안 이어져 온 모자의 일상. 정미가 고개를 들어 도연을 봤다. 잠시 망설이더니 책을 덮었다. 하늘아, 아저씨 오셨다. 하늘이 눈을 떴다. 도연을 보고 작게 손을 흔들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도연은 매일 병실을 찾았다. 처음엔 낯설어 하던 하늘도 이제는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응, 안녕. 도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선물이야. 상자를 열자 작은 로봇 장난감이 들어 있었다. 하늘의 눈이 반짝였다. 와, 고마워요. 내일 수술 잘 받고 나으면 같이 공원 갈까?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내일 아프지 않아요? 응, 엄마가 그랬어요. 아저씨가 나한테 골수 준다고. 아프지 않아요? 도연은 웃었다. 안 아파. 하늘이 건강해지는 게 더 중요하니까. 하늘은 잠시 도연을 바라보다 말했다. 아저씨,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에 도연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자, 이제 자야지. 내일 힘내야 하니까. 네. 하늘은 눈을 감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정미가 일어섰다. 도연에게 복도로 나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병실을 나왔다. 복도는 고요했다. 야간 조명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창밖으론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정미 씨, 도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내일 수술 잘 될 겁니다. 그러길 바라요. 정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불안이 가득했다. 무서워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죠? 안 될 리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성공률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정미는 벽에 기대어 섰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다. 7년 동안 하늘이만 보고 살았어요. 그 아이 없으면 저도 없어요. 정미 씨, 도연이 다가갔다. 정미의 어깨를 잡았다. 하늘이는 괜찮을 겁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요. 저도 이제 아버지니까요. 하늘이를 지킬 겁니다. 정미는 도연을 바라봤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요. 7년 동안 숨긴 거. 아니요. 제가 미안합니다. 당신을 믿지 못한 것, 7년 동안 혼자 두 것. 이제 와서 사과해도. 알아요. 용서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도연은 정미의 손을 잡았다. 다만, 이제라도 함께 아이 곁에 있어도 될까요? 정미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도연의 손을 내려다봤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하늘이한테 진실을 말해야 해요. 당신이 아빠라는 거.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가족 흉내 낼 필요 없어요. 하늘이를 위해서라면 협력하겠지만 우리 둘은. 알겠습니다. 도연은 정미의 말을 자르지 않았다. 그녀가 필요한 시간이 있다는 걸 알았다. 7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리 없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정민은 손을 빼냈다. 그리고 병실로 돌아가려다 멈춰섰다. 윤도현 씨. 네. 내일 수술 끝나고 깨어나면 같이 있어주세요. 하늘이 곁에. 도연은 웃었다. 당연하죠. 저도 아버지니까요. 정민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로 들어갔다. 도연은 복도에 홀로 남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눈은 그쳤고 구름 사이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수술이 시작됐다. 도연은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로 들어갔다. 마취가 시작되기 전 하늘이 작게 속삭였다. 아저씨, 무섭지 않아요? 안 무서워. 하늘이도 무섭지 마. 아저씨가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하늘은 눈을 감았다. 마취제가 투여됐다. 도연도 다른 수술대에 누웠다. 골수 채취가 시작됐다. 통증이 왔지만 참을 만했다. 그보다는 옆 수술대의 아이가 신경 쓰였다. 수술은 4시간 걸렸다. 도연의 골수가 채취되고 하늘에게 이식됐다. 의료진의 손놀림이 능숙했다. 이식 완료되었습니다. 강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수술실 방, 정미가 기다리고 있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하늘이 실려 나오자 그녀는 달려갔다. 하늘아, 아직 마취 중입니다. 회복실로 옮길게요. 도연도 침대에 실려 나왔다. 정미가 그를 봤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눈빛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일주일 후 하늘이 눈을 떴다. 회복실 침대에서 천천히 눈을 뜬 아이는 주변을 둘러봤다. 엄마가 옆에 있었다. 그리고 저쪽 의자에는 그 아저씨가 있었다. 엄마. 응, 하늘아. 깼구나. 정민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안았다. 아저씨도 있어요. 하늘이 도연을 봤다. 도연은 다가가 아이의 손을 잡았다. 하늘아. 네. 아저씨가 할 말이 있어. 하늘은 고개를 갸웃했다. 도연은 정미를 봤다. 정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는 하늘이 아빠야. 하늘은 잠시 멍하니 도연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다. 알았어요. 응? 닮았어요. 거울 보면 제 눈이 아저씨랑 똑같아요. 도연은 웃음이 났다. 눈물이 났다. 그는 하늘을 안았다. 미안해. 이제까지 몰라서. 괜찮아요. 이제 알았잖아요. 하늘은 도연의 등을 토닥였다. 작은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정미도 울고 있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긴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다. 눈이 녹고 봄이 오고 있었다. 3개월 후 하늘은 퇴원했다. 골수 이식은 성공이었다. 몸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다. 도연은 정미의 빚을 전부 갚았다. 그리고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줬다. 정미는 거절했지만 도연은 고집했다. 하늘이를 위한 겁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요. 정미는 결국 받아들였다. 도연은 매주 주말마다 하늘을 만났다. 공원에 가고 놀이터에 가고 영화를 봤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어느 날 하늘이 물었다. 아빠, 엄마랑 다시 안 살아요? 도연은 정미를 봤다. 정미도 도연을 보고 있었다. 아직은 아니야. 왜요? 엄마랑 아빠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언젠가는 돼요? 도연은 웃었다. 모르겠어. 근데 그래도 괜찮아. 우리 셋이 함께 있으니까.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어요. 우리 가족이니까. 가족. 그 단어가 도연의 가슴을 울렸다. 7년 만에
도연은 다시 가족이 생겼다. 완벽하진 않았다.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아물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 도연은 기다릴 것이다. 정미의 곁에서, 하늘의 곁에서, 라디오처럼 잔잔한 목소리로 이야기는 끝을 맺었다.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겨울이 완전히 지나갔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따스하게 스며들었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평안한 휴식이 되어드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들을 위한 따뜻한 응원 한 줄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조금 더 평안하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사연 정원이었습니다.